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그 화면에서 보이겠지만 대놓고 그 북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본 섹스피어라 불리우는 나스메 소세키의 도련님이라는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뭐 갑자기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뭐 유머 기법 분석하는 애가 갑자기 오늘 무슨 북 리뷰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제 영상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유머 기법 한 답시고 한 30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도 있는데 작게는 5분, 길게는 한 10분 정도를 북 리뷰를 중간에 초반부에 초반부 거의 중반부까지 가죠. 삽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제가 최근에 책을 많이 읽기도 하기도 하지만 유머 기법의 시발점, 그러니까 시작점도 결국에는 제가 책을 통해서 유머 기법에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걸 바탕으로 현실의 사례를 분석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체계화된 이론에 기반해서 현실을 분석하고 그거를 사례를 계속 축적해 나가면서 몸에 체득이 됐다. 그거를 여러분한테 좀 보여줘야겠다. 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유튜브의 베이스는 북이죠. 책이기 때문에 저랑 북 리뷰는 그렇게 먼 얘기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오늘이나 내일 정도의 유머 기법 영상은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 올리기 때문에 예정대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대놓고 북 리뷰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스메 소세키예요. 근데 소세키 제가 한번 농담을 한 적이 있지만 참 듣기가 좀 거시기 하죠. 근데 제가 여러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 기반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람 나스메 소세키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아마 소설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라는 소설, 저도 아직 안 읽어봤어요. 이 사람이 좀, 그러니까 그 작품이 제일 익숙할 겁니다. 익숙할 거고. 근데 그게 이 사람의 데뷔작이에요. 데뷔작이고, 이 사람이 1867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데뷔작인, 나는 고양이로서이다가 38세에 데뷔를 해요. 1905년에 나왔으니까, 1905년이면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연도죠. 1905년이 아마 을사조약이 맺어진 해일 거예요. 저도 약간 한국사를 놓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8세 데뷔해서 약 딱 11년 작품 활동을 하다가 작가로서 생활을 하다가 늦게 또 데뷔를 했고 하다가 나왔지만 1916년 뇌출혈로 49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되게 짧은, 어떻게 보면 짧은 작품 활동을 했지만 그래도 그리고 제가 읽었던 도련님이 1906년에 나와요. 그러니까 1905년에 데뷔 나는 고향 소리다라고 데뷔하고 그 다음에 이듬해에 39세에 바로 도련님을 냈으니까 도련님의 작품은 아주 그 초창기 작품에 해당되는 거죠. 아무리 11년의 짧은 작품 활동을 했더라도 엄청 초창기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시기를 딱 보면 좀 시기를 저는 이 어떤 작가든지 그 시대의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소설을 봐도 그 시대적 맥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서 저는 이제 작가가 어떤 시기에 그걸 썼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는다 그러면 존 스튜어트 밀이 지금 우리가 보는 자유와 그 존 스튜어트 밀이 살았던 시기에 바라봤던 자유라는 개념은 확실히 다를 거 아닙니까? 딱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다르죠. 그냥 우리가 지금 신세대, 젊은 세대, 밀리니얼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90년대생들을 Z세대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그 세대를 바라볼 때 지금 뭐 이 영상 들으신 분들은 밀레니얼 세대일 수도 있고 그 Z세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죠. 바라볼 때는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 전 세대, 이전 세대를 바라볼 때의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게 사실은 10년, 20년 동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른데 하물며 이렇게 오래전에 우리로 따지면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아까 1905년이 을사조약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그 시절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되게 익숙한 역사일 거예요.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고 1904년에 러일 전쟁. 실제로 도련님의 그 소설에 러일 전쟁에 대해서 언급되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그게 실제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났고 41년에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일어났고 잘 아시겠지만 1945년에 일본 천황의 패전 선언이 일어납니다. 이런 배경들이 있고 물론 이제 그 나스메 소세키는 1916년에 돌아가시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가 좀 살던 시대가 왜 일제강점기 시대의 그 시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시기를 보통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1853년부터 1916년까지를 이른다고 해요. 딱 메이지 유신 시대에 거의 태어났고 초창기에 메이지 유신 시대에 딱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우리가 근대화 하는데 우리 그러잖아. 흔히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서구에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없이 서구의 근대 문물을 먼저 받아들였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뭐 요새 미드에 딱 보니까 The Man in the High Castle인가? 하여튼 뭐 그 미드가 하나 있던데 그 아마존에서 나온 거? 아니다. 뭐였지? 하여튼 그 미드가 하나 있던데 거기 보면은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승리하지 않고 일본이 승리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거를 가정하고 그렇게 전제가 바뀌었을 때 그렇게 전개한 미드라고 해요. 그래서 소재가 특이하다 재밌을 것 같다. 물론 이제 그게 1960년대에 나왔던 소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설을 기반으로 영상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소재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나스메 소세키는 그 시대 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영국에서 유학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근대 소설이라는 것을 처음 사실은 동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설이라고 하는 형태가 도입이 된 게 늦어요. 그래서 근데 완전히 초창기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성이 100년이 지금 지난 지금에도 봐도 가히 지금의 현대소설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더라. 이미 현대소설의 그 정형화된 구조를 다 따르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 묘사나 이런 게 하나의 전혀 뒤처짐이 없더라.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이 영국에서 유학을 갔다 오고 영문학을 전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영문학적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영어로 된 소설들을 많이 접해본 거죠. 그래서 이런 소설들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써본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작품들이 지금 100년이 지금에도 회자가 되고 있고 우리한테도 읽히면서 감동을 주고 이런 거는 생각해 볼 포인트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으로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작품을 읽고 두 번째로 도련님의 작품을 읽었는데 마음이라는 작품은 사실은 이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2해, 3해 전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1914년도인가? 13인가 14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작품 생활로 보면은 후기작에 속하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작품은 사실은 그 제목이 표명하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해놔요. 그래서 정말 뛰어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의 작품을 더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도련님의 작품을 좀 찾아본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됐냐? 그러면 사실은 저 옆에 보이겠지만 직업으로서의 소설가가 이제 우리한테 엄청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본 작가 중에 한 명이죠. 무라카미 하루키. 그러니까 이제 에세이를 썼어요. 그 자기가 소설가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에세이식으로 다 담은 거죠. 이제 여기서 그가 딱 얘기를 해요. 딱 2명 이 사람 얘기하거든요.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보면 등장인물이 한 명 조연이라 하더라도 엑스트라라 하더라도 그냥 가짜가 없다. 호투로 등장하지 않는다.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실제적이다
라고 극찬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루키가 이렇게까지 극찬하는 사람 저는 사실 하루키 소설 거의 안 읽어봤거든요. 뭐 어렸을 때 상실의 시대, 노르웨이의 숲이 언제라고 하죠. 그거를 잠깐 보긴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때 좀 초창기 때 봐가지고. 근데 우리 한국인이 인정을 하고 또 다작 작가이고,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은 소설을 어떻게 쓸까라는 이제 그만의 소설 철학, 글쓰기 철학 같은 게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지금 제가 쓴 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글쓰기는 어떤 형태든 닮아 있다, 연달아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라서 이런 대작가의 글쓰기 철학을 한번 엿보는 거가 저의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바로 샀어요. 바로 사가지고 나는 고양이 소이다는 좀 유명을 해서 좀 약간 저도 약간 외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나는 좀 얘들하고 좀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마음을 택했죠.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고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아서 추가적으로 도련이도 보고 있고 그의 다른 소설도 지금 세 번째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존적이라고 이제 하루키가 극찬했던 이유가 딱 나옵니다. 그가 1993년부터 그러니까 26세였고 1997년 4년간 30세까지 실제로 교사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 경험 바탕으로 이걸 쓰게 됩니다. 이거 오타네요. 밑에는 이거 좀 뒤에 나온 내용인데 하여튼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그 마음이라는 소설을 읽고 나서 이제 이게 마음이라는 소설 그저께 제가 다 완독을 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는 어제 글을 썼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산을 갔다가 등산 또 제가 주말에 산에 가는 거 좋아해서 산에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을버스를 딱 탔습니다. 이제 산에 갔다 와서 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스트가 보이길래 맛있겠다라고 사면서 보니까 세트 메뉴가 딱 보이더라고요. 일단 토스트를 주문했는데 원래 아메리카노가 1,500원인데 세트로 사면 1,200원만 더 주면 세트 아메리카노까지 세트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했다가 토스트 만들고 있는데 제가 아메리카노 지금 세트로 주문해도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하다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죠. 1,200원 더 냈죠. 그리고 마을버스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는지 괜찮을까 라고 좀 걱정하면서도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탔어요. 근데 역시나 흘러버리면서 그러니까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흘렀는데 처음에는 어떤 생각 드냐, 뜨거운 게 손에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욕이 나왔어요. 짜증나. 진짜로 뭐야, 운전 똑바로 하든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요새 주식 투자 이런 데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올려드린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네, 그 책이 원래 주식이 작년 하반기부터 관심이 있다. 그 책이 그 분수령에 가까웠죠. 그 리뷰 한번 봐보세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드머니라고 하는데 종잣돈을 모으고 그 돈을 모아서 차곡차곡 모아서 그러니까 조그만 돈이라도 좀 아까운 거예요. 요새는 그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주식을 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메리카노 1,200원을 안 사고 아껴서 진짜 1,000원짜리 주식은 없겠죠. 근데 싼 거는 뭐 10,000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펀드로 하면은 10,000원짜리도 살 수 있죠. 그래서 1,200원이 아까운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아까 그 감정이 끌어올리네요. 그냥 안 살 걸 라는 후회도 하고 그리고 또 어찌됐든 샀는데 써두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1,200원 진짜 아깝다. 아까 나의 판단이 합리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계속 해보려고 하니까 합리적 판단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하면서 아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소설 도련님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자기는 합리적이라 하는데 비합리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소설 도련님에서는 애둘러 까고 있는 내용을 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 내용도 좀 생각나면서 근데 이 책이 진짜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커피가 쏟아졌잖아요. 제가 맨 뒤에 앉아있어 하필. 근데 욕을 했잖아요. 근데 한 1분, 2분도 안 돼서 이제 흥건하게 앞에 쫙 젖은 거예요. 흘러서.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반대 생각 드는 거. 와, 어떡하지? 아, 창피하다. 근데 또 마침 마을버스 제가 맨 뒤에 혼자밖에 안 타는데 마침 쏟아졌을 때 손님이 한 명 또 타는 거예요. 그 바닥을 보는 거예요. 바닥에 우리 커피가 쏟아졌으니까 그 근원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그 저를 딱 맨 뒤에 저 혼자밖에 앉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창피하잖아요. 아, 창피해. 그러면서 정거장이 지날 때마다 아, 또 타면 어떡하지? 되게 창피한데? 그리고 또 앞에 또 맨 앞에 앉아 계시는 기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사님이 이제 앞에 그 거울로 보이잖아요. 기사님이 보통 이제 버스 기사님들이 선글라스 많이 끼시잖아요. 짧은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약간 유난하게 이제 제가 자주 타는 마을버스인데 그 이제 이미지가 있어요. 약간 조폭 이러면 안 돼. 조폭 기사? 약간 좀 머리도 짧고 그러니까 한 대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근데 그 조폭 기사라고 제가 닉네임을 붙였지만 그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종착역에서 내려요. 그럼 한 20정거장 지나가야 되는데 애매해. 중간에 이제 마을버스 탔으니까 되게 약간 그러니까 구석지로 들어가잖아요. 외진대로. 중간에 내리면 좀 애매해. 그래서 제가 중간에 내려서 도망갈까? 그냥 택시 타고 들어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웃긴 거예요.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도망가? 내가 이걸 저질렀는데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게 너무 웃겨서 아까 잠깐 실수를 보여드렸는데 이 책이 진짜 떠오르는 거예요. 정의. 실제로 저는 이 책 안 읽어봤어요. 이 책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되게 애매한 상황에 예시가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진짜 이 생각은 What is the justice? 정의가 무엇일까? 제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 감정은 되게 창피한 승객들이 날 계속 쳐다보는 것도 창피하고 그리고 또 조폭 기사님이 나중에 제 멱살을 잡으면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조폭 기사님을 저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창피했는데 순간 거기서 제가 정말 10분간 계속 앉아있으면서 어떤 생각은 엄청 수많은 생각을 하다가 마침 배낭에 보니까 티슈가 있더라고요. 이 티슈를 내가 닦으면 되는구나. 원래는 정창에 가서 내가 마대를 빌려서 밀걸레를 빌려서 내가 닦아야지라는 생각하다가 어찌됐든 마대를 빌려주세요. 밀걸레를 빌려주세요 라는 걸 어떻게든 신세를 지는 거잖아요. 내가 성인으로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진정한 성인이 아니냐. 이거는 성인 군자가 아니고 진짜 그냥 어덜트 어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티슈를 딱 발견한 순간 내가 주체적으로 지금 근데 마을버스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중간에 바닥에 흥건했는데 그걸 닦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중간에 닦고 있으면 좀 웃기잖아요. 기사님한테 먼저 사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쉬지 않고 달리는 버스 안에서 가가지고 기사님 하면서 괜히 사고 날 것 같고 기사님 돌아보면서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커피 뭐야 하면서 놀려가지고 사고가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결국엔 종착역까지 묵묵히 꾹꾹 참고 있다가 가서 손님이 다 내리고 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죄를 하고 이 티슈를 다 닦아야겠다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이 생각났는데 이 책의 이제 한 구절은 사실은 중요치는 않죠. 근데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시민은 제 그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보다 더 숭고하고 엄격한 의미의 존재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는 여러 면에서 경제와 다르다. 정치의 목적은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공정한 규칙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우리의 본성을 표현하고 좋은 삶의 본질과 인간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데 있다. 이거 거창하잖아요. 사실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 저는 창피함을 느꼈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보다 더 숭고하고 엄격한 의미도 이제 쫓아가기 전에 저는 그냥 철부지. 시민이 뭐예요? 시민도 아니지. 그 처음에 생각은 도망가려고 생각했던 거는 왜 도망가지 못했냐 생각하면은 사실 남아있는 커피를 그래도 절반 정도 남아있었거든요. 가지고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들고 내려가다가 이 조폭 기사님이 모른 체를 하고 모르세를 하고 이미 알고 있는데 하고 있다가 아니 손님 어디 가요? 하면서 날 멱살 잡고 더 맞을 것 같다. 되게 웃기죠. 이런 생각을 순간 하고 있었어요. 야, 놀랍죠. 되게 창피했어요. 근데 결론은 끝까지 남아서 정말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티슈를 들고 가서 정말 제가 정말 이거 제가 닦겠습니다. 이거 커피를 흘려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기사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이고 커피 그러니까 들고 타면 안 되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닦고 있으니까 아이고 제가 닦을게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폭 기사님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조폭이라 생각했지. 이 사람은 에인젤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나는 사람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어찌됐든 외모로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직업 기천을 따지면 안 되지만 기사로 그 사람은 판단한 거잖아요. 되게 무서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티슈를 근데 이를 닦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잠깐 자리 비우셨다고 어디 갔다 했더니 한 1, 2분 있다가 밀걸레를 들고 오신 거. 됐어요. 제가 닦을게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근데 거의 다 제가 닦았어요. 티슈를 거의 맨 뒤에 닦고 있었을 때 아이고 어쩐지 커피 냄새가 운전하는데 많이 난다 했어요. 하더니 맨 마지막 말이 정말 대단합니다. 커피 냄새 나고 좋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멘트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끝판왕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냥 저 사람 서비스업에 종사한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닌 사람도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정말 잘못 봤구나. 물론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 사람을 또 판단을 하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나한테 한번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관대했던 사람한테 되게 선량한 사람이라는 좀 이미지를 또 가지게 되는 편향성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도련님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테슬라 주가 엄청 올랐죠.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장난 아닙니다. 한 달 사이에 거의 2배 올랐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블로그에 나온 거 좀 얘기해 볼게요. 실제로 제가 도련님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 도련님이라는 주인공이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련님이 어떤 얘기냐면 별명을 엄청 지어요. 제가 아까 조폭 기사라고 그랬는데 그 교장 선생님한테는 너구리 같이 생겨가지고 그럼 너구리를 별명 짓고 교감 선생님은 맨날 빨간 셔츠 입고 다닌다 해서 빨간 셔츠. 그 다음에 그 동료 수학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수학 선생님한테는 그냥 머리가 산발이고 그래서 산미치광이 뭐 이런 식의 별명을 그리고 교감 아까 빨간 셔츠 교감 선생님한테 되게 아부 엄청 샬라샬라 하는 애 있어요. 그래서 알랑쇠라는 이제 별명을 되게 지어주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산미치광이를 되게 처음에는 자기한테 자기 하숙집 알아봐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날 빙수도 사줘요. 부임 첫날. 그러니까 이 친구 참 좋은 친구네 라고 생각하다가 빨간 셔츠 교감 선생님이 그 친구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주인공 도련님을 엄청 놀리거든요. 그 산미치광이가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뒤에서 다 조작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산미치광이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산미치광한테 화를 엄청 내면서 내가 빙수값이다 하면서 한 달 뒤에 빙수를 사준 지 한 달 뒤에 빙수값을 돌려줘요. 의료로 따지면 3,000원을 책상에 올려놓고 그때 먹은 거 여기 있어? 딱 하니까 산미치광이가 화나지 않겠어요? 아니 그때 먹은 걸 왜 지금 줍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빚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거든. 그때 그러면 주던지요 라고 하니까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이제 신랑이를 버리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이제 하숙집 그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다가 산미치광이가 생각보다 정의감 있는 사람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산미치광이한테 화해를 하는 거죠. 화해를 하고 근데 또 산미치광이 말을 들어보니까
빨간 셔츠 교감 선생님이 참 정혼자가 있는 그 동네에서 젖새 미녀가 있어요. 마돈나라 부르는데 그 젖새 미녀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또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그런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교감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게이샤랑 놀아난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들으니까 용서 못할 인간, 그런 몹쓸 인간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게이샤랑 놀아나는 걸 잡아내기 위해서 근처 그 여관이죠, 우리 따지면 모텔에서 잠복을 해요.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8일째 되는 날 게이샤가 저녁 7시 반에 들어오고 밤 10시에 그 교감 선생님 들어옵니다. 따로따로. 근데 현장은 못 덮쳐요. 왜냐면 방이 너무 많고 모텔이라서 이제 그 주인집 사장이 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역시나 새벽 5시에 딱 교감이 나옵니다. 근데 역시나 게이샤는 옆에 없어요. 그래서 가서 따져요. 아니, 교감이라는 작타가 게이샤랑 놀아나가지고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교감이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게이샤랑 안 놀아났는데 내 옆에 게이샤가 있나? 라고 해요. 근데 어디 그렇게 말하면 증거가 있나? 라고 해도 그냥 일단 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못된 인간, 이제 다 때리고 나니까 교감이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죠. 피를 흘린 피투성이 돼가지고 얼굴은 부어있고, 그러면서 똑바로 말을 하란 말에 할 말씀 해봐 라고 이제 해요. 근데 흠씨 맞아서 말할 기운이 없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도련님은 득이양양해서 그렇지 하면서 내가 못된 놈 혼내줬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소설이 막을 내립니다. 근데 제 3자인 독자인 나로서는 첫 번째, 그 교감 선생님을 빨간 셔츠라고 놀리는 이유는 모르겠고, 그거 차치하고서라도 사실 게이스랑 놀아났다는 건 다 소문, 그냥 산 미치광이 들었던 얘기일 뿐이고, 정원녀가 있는 마돈나라는 젖새 미녀를 뺏으려고 했던 것도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물론 소설에 딱 한번 나와요. 둘이 한번 같이 그 빨간 셔츠랑 마돈나랑 같이 그 길거리를 한번 걷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한번 하긴 해요. 근데 거기서 무슨 팔짱 끼거나 어떤 그런 애정 형세를 하진 않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빨간 셔츠가 나쁜 놈이다라는 근거는 뭐냐? 산 미치광이에 때 들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목격했던 그 장면이 엮어져 가지고 정말 나쁜 놈이네 라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이 얘기는 인간이 되게 이성적인 것 같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거예요.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일단은 나는 그러니까 빨간 셔츠는 산 미치광이를 믿기로 했고, 빨간 셔츠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걷는 마돈나랑 같이 걷는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빨간 셔츠는 확실히 정혼자 있는 마돈나를 뺏으려고 하는 놈이 확실해, 맞았어 라고 본인이 답정녀죠. 결론 내렸죠. 그 다음에 게이샤랑 분명히 그 게이샤가 빨간 셔츠랑 놀아났다는 증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시간 일찍 들어갔을 뿐이에요. 놀아났다는 증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게이샤가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 10시에 빨간 셔츠가 들어갔다.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 둘이 같이 그렇고 그런 관계다 라는 결론 내렸잖아요. 답정놈이다. 빨간 셔츠는 나쁜 놈이다라는 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예를 들어서 나도 이제 블로그 글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한다면 나는 역시 글을 잘 써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저의 생각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제 블로그도 이제 지금 유튜브처럼 조회수가 그렇게 월등히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글쟁이는 아닐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제 자신을 믿는 거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다고 나는 글을 못 써 라고 할 필요도 없기는 없어요. 굳이 자기를 가소평가할 필요도, 부정적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사는데 긍정적으로 사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이게
넓게 해석을 하면 인간과 인간관계, 본인만 그렇게 살면 상관없는데 인간과 인간관계로 펼쳐지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새 저 코로나 때문에 폭락한 주식시장을 딱 보니까 이게 맞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도련님을 읽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마을버스 얘기했잖아요. 조폭기사 저 멋대로 저 혼자 생각은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일이 벌어졌죠. 제가 아메리칸을 떨어뜨렸다는 인터액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생긴 거예요. 타인의 피해를 줬죠. 승객한테 피해를 줬어요. 승객들이 제가 그 흘린 커피 사이를 훅 하면서 보셨어요. 되게 웃겼어요. 밟지 않으려고. 내가 넌 그럴 때마다 되게 미안 한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전략 잘하고 1200원 전략 잘하는 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나는 전략 잘하고 있어. 펀드에 그냥 가입하고 끝이에요. 다른 사람 피해를 주지 않는 본인만의 믿음은 상관없는데 사람과의 인터액션을 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사물과의 인터액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는 인터액션,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 중입니다. 불과 근데 한두 달 전 보세요. 제가 테슬라 사진 나왔는데 미국 주식 고공행진을 했어요. 지금도 높아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가 한 달 전만 해도 원래 $500였는데 진짜 $800, $900까지 가요. 우리 돈을 따지면 $500면 한 주에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인데 거의 2배까지는 아니에요. 거의 2배가 뛰는 거죠. 그럼 이거 미쳤다. 누가 봐도. 근데 계속 오르는 거야. 그래서 진짜 주위의 사람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테슬라는 너무 높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높았다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테슬라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700에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오늘인가? 580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번 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 젖은 사람들은 주식시장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3도천을 건넸다. 넷대의 강을 건넜다. 망각의 강이라고 하죠.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저도 그래요. 몇 개 사놨는데 두려워요. 이거 영원히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영원히 안 올라가지는 않겠죠. 근데 두렵죠. 지금 손에 좀 봤는데 빠져나와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리고 코로나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정말 백신, 치료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정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무리 수익이 안 된다는 치료제다 그래도 너무 제작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이대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정말 주식이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제 말 들으니까 어때요? 무섭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정말 그냥 객관적이 되라 라고 해요. 역사를 봐라. 그러면 공포는 이내 예전에 금융위기 이런 걸 다 봐도, 사스 이럴 때 봐도 결국에는 백신이 나왔고 주식시장은 다시 붐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인간들은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엔 달라. 이번에 코로나는 백신이 안 만들어질 거야. 동일한 역사는 있는 거 봤어? 없어.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마음을 새기를 거부하죠. 근데 저도 그래요. 믿고 싶어요. 회복한다. 근데 아닐 수도 있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있냐? 이게 가장 좋은 합법이 논리가 이거예요. 인간의 미래를 네가 알 수 있어? 토점 비결도 못 맞추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람의 시선이, 이게 첫 번째 그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올라가면 역시 인간의 시선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다. 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도련님의 소설은 애둘러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 그 100년째 나스미 소새끼가 지금 똑같잖아요. 100년이 지난 인간이 똑같이 주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을버스 기사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시선은 정말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실은 그러면 what is the truth? 진실, the truth, 진실은 무엇일까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영업사원이 있어요. 영업사원이 저한테 잘해줘. 그러니까 거래처 영업사원이 저한테 잘해줘요. 근데 코드가 맞는 것 같아. 영업 오는 거. 근데 그 영업사원의 트레이닝 과정을 여실히 보면 그 사람의 취미, 합의, 취미를 잘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학 코드를 맞춘다.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트레이닝 과정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계기가 돼가지고 보게 됐다라고 하면은 나랑 친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역겹지 않을까요? 이 사람 나를 웃어주고 나한테 접근한 거야? 근데 돌이켜보세요. 그 사람도 나하고 코드가 그 사람도 사람인데 진짜 영업을 하려고 왔겠죠. 근데 그 사람도 이제 거래처가 100명이 있다 라고 하면은 친한 사람이 그리고 10명이 있다. 정말 친한 사람이 10명이 있다. 근데 10명 중에서도 정말 그냥 돈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근데 2명은 돈적인 관계도 좋지만 2명 정말 코드가 잘 통해. 야, 이건 그냥 인간적으로도 좀 괜찮은 애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제 얘기는 부분적 진실이라는 겁니다. 부분적 진실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오를 것이다라는 것도 부분적 진실이에요. 더 내려갈 것이다도 부분적 진실이에요. 그건 알 수가 없죠. 마켓 타이밍이라 그러는데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부분적 진실은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시기를 모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 공포는 해결될 것이고, 결국엔 모든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이 순환하는 것처럼 경기도 순환을 한다 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책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진실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열린 결말하면 뭐야 하면서 찾아보잖아요. 네이버에 찾아보고 그러는데 열린 결말을 싫어하죠. 그래서 열린 결말이라는 건 너무 문학적 아니니?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머리 아파. 근데 도련님 딱 읽고 나니까 사실 열린 결말이야말로 제가 주식시장을 다 보고 마을버스 온 사건을 보고 나서 정말 현재적이고 더욱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물론 우리가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 늘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 오늘 오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거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이 보장된 미래에서 힐링을 찾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역설적으로 정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려고 하면 그냥 백마탄 기사님, 신데렐라 이야기를 써야지 성공한다는 거죠. 현실과 동떨어지게 쓰면 쓸수록 대중적으로 히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니까. 해피엔딩을 좋아해요. 새드 엔딩 하면은 물론 흥행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디즈니의 그 모든 그 아이들하고 모든 세대가 보는 그 애니메이션이 새드 엔딩을 끝난다 그러면 폭망합니다. 폭망.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보장된 미래에서 힐링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말이 길었는데 도련님의 핵심 내용에 너무 말씀드렸고, 그래도 도련님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결론은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하시고 항상 웃으시고, 여러분은 복덩이입니다. 감사합니다.